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현섭 환경활동가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요. 한 70% 정도의 보고를 하였었는데요. 나머지 부분 오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입니다. 그 앞에 협동조합 모델 발굴이라는 것까지 붙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저희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이고 단체 기반이 없는 홍주리 활동가와 저와 함께 상반기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실태조사, 기초조사보다는 사례조사를 많이 하라는 과업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실태조사가 아닌 춘천 지역에는 과연 쓰레기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체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사회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두가 당면한 이 폐기물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들, 그리고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자원순환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봤고요. 결국은 춘천에 맞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 6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춘천시의 생활 폐기물들과 재활용품들을 수거하고 있는 체계들,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들이 얼만큼 선별되고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조사, 그리고 춘천시에 등록된 재활용 업체들,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공업체 한 곳, 그리고 나머지 3곳은요, 전국의 자원순환 플랫폼들 현황,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숍들을 비교 연구했고요. 국내 자원순환 조례가 제정된 곳들, 그리고 그것의 우수 사례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돌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정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인데요. 춘천시 여러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은 많고 그리고 매일 버리고 누군가가 수거해 가고 치우는 현장들을 보시기 때문에 반쯤은 전문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한 것들 알려드릴 텐데요. 춘천시의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도 연구해 보니까요. 춘천시 인구의 약 절반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단독 다세대 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권은 대부분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민간업체가 수거하는데요. 춘천시는 다른 점은 민간 수거업체는 아파트에서 여기 보이시는 5가지 이것들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은 춘천시가 수거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맡겼지만 공공수거라고 불립니다. 아래 보시면 권역도가 있는데요. 춘천시를 이렇게 6권역으로 나누고 한 권역당 2업체가 책임으로 수거하는 형태인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하면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죠. 이렇게 매일 배출하고 혼합 배출한 것들을 매일 수거하고 혼합 수거하는 것이 춘천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집, 운반, 선별, 그리고 폐기 후 단계입니다. 지금 2018년 이후로 쓰레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발생 저감. 이 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예산이 곧 정책인데요. 정책이라고 선언은 하였지만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집 운반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봤더니요. 100억 단위입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200억 단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들을 수거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민간업체는 아파트에
비용을 주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요. 거의 100%에 가깝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략 154개 공동주택에서 26개의 업체들이 공동주택과 자율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들을 수거해 가는데요. 2024년까지만 이 형태로 지속될 거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춘천시도 다른 지자체와 예외 없이 공공이 책임 수거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표에 공공수거와 민간수거가 나뉘지 않고 모두 공공이 수거하는 형태로 갈 텐데요. 물론 여기서 또다시 위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계속 존재하고 일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장이 존재할 때 이 책임이 누구인가, 책임의 주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도 그냥 존재하는 것을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비분들도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재활용품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4년 이후에 지자체와 직접 계약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을 다 만나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춘천 환경사업 노동자분들을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수거, 위탁업체들 총 14개 업체들의 소속 노동자분들이 2019년 6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총 4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설립하게 된 계기가 바로 1번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인데요. 현재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것의 주간 전환이 1차적인 목표이고 거의 99%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표이자 완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52시간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이잖아요. 그런데 주 6일 48시간을 일하시는데요. 주 6일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낮에 일해도 사실 굉장히 권장돼야 될 시간은 아닌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 6일 48시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수거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춘천시에서도 2019년에 제로웨이스트 춘천 2450 정책계획서 안에도 들어있던데요. 12개 위탁한 업체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질적인 체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걸 권장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게 사업계획서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분들도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고 회사의 운영 방식,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같은 문제인데요. 춘천시에서 가업 지시서를 내줄 때는 불법 폐기물은 수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이 위탁 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신속하게 수거해 갔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혼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문전 수거라는 거 직접 경험해 본 분들 계신가요? 저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은 2가지, 문전 배출과 겉전 배출이 있는데요. 단독 다세대 상가에 사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 전용 용기에 문전 배출하시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원칙인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봉지에 담겨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되고 있고 같이 수거되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의 품질이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야간 근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표로 구성해 봤는데요. 안전사고 유형에 일단 19%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넘어짐, 낙차, 허리 부상은 낮에 일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밤에 일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고요. 목숨,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12%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라는 것은 거의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이 지점 때문에 2019년에 환경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침을 크게 3가지를 내리셨는데요.
보호장구 안전 기준을 강화해라. 그리고 샤워실 등을 마련해라. 2인 1조로 수거하던 시스템을 3인 1조로 바꿔라. 춘천시도 대부분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바꿨고 바꾸려고 지향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간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주간으로 전환한 지자체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적어봤는데요. 경기도 의왕시를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봤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환경부가 주간 전환해도 충분하다라는 근거를 수립한 후에 2019년에 지침을 마련한 후에 변환한 지자체들인데요. 옆에 제가 근무 시간을 적어놓은 이유예요. 우리가 주간 전환이라고 하면 낮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해? 그러면 교통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부분 새벽 5시에서 6시부터 수거를 시작하시고 출근, 통학 전 시간에 대로변에 쓰레기를 다 수거하신 후에 낮 시간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춘천시에서 뒤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에 유일하게 모든 재활용 관련 업체들은 수거와 운반만 한다라고 보면 딱 한 곳의 업체에서 가공까지 하는 곳이 춘천 케미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로 경기도나 아랫지방에 많이 있는데 강원도에 흔치 않은 곳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PP와 PE라고 하는 것들만 수집을 해오고 그것을 분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 업체의 주력 사업인데요. 연간 한 1,500톤 정도를 처리하고요. 여기 사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수집하는 비율은 지자체 입찰이 60%인데요. 저 지자체는 춘천은 아니고 경기도 용인과 충남 홍성이라고 하고 입찰이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30%가 춘천에서 직거래를 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사업체에서 수집한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재료로 삼고 있고 나머지 10%는 개인들이나 저희가 혹은 이런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도복꾼이나 개미 다람쥐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리어카보다 조금 큰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수집한 것들이 약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충분히 기계를 더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발생된 가게든 혹은 주택이든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PP와 PE만을 수집해서 이 업체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개근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춘천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재활용률이잖아요. 재활용률도 지금까지 인류가 발생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몇 %이냐, 춘천시에서는 몇 %이냐 다 다양하게 다른데요. 네, 시간 너무 초과했네요. 네. 춘천시는 발생된 양 중에서 한 40% 정도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강원도 쓰레기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활용 업체를 만났을 때 시사점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배출, 혼합 배출 때문에 재활용률이 매우 하락한다. 그래서 품목별, 요일별, 거점 배출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바라보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자원순환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지역에 많을수록 춘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4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은 춘천시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줘야지 많이 생기겠죠. 이제 뒷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3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리백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욕구들, 쓰레기를 줄여야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성남시의 욕구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착안을 해서 경기도 마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가 되는, 실천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가 되어서 3가지 형태로 마을형 플랫폼들을 운영하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거점형이라고 해서 24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을 열고만 닫고만 한 장소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거점형 자원순환 가게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생긴 건데요. 이마트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미 자동차를 가져가는 곳에서 자원순환 회수센터를 열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동형으로도 가능하다. 잠깐 2-3시간 문을 열고 닫는 이동형. 이 세 가지의 시사점은 건물이 의리의리하지 않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았다. 컨테이너 한두 개 갖다 놓았다. 기존의 시설을 활용했다. 팝업으로도 실험해본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2개 운영 중이고요. 내년 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기존의 클린하우스를 상상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할 텐데요. 이런 걸 설득을 했고 현재는 사람들이 실내를 통해서 자원순환 가게에 더 많은 재활용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울산 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2020년에 제로웨이스트 숍을 열면서 이걸 방송에 제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시민 참여가 굉장히 높고 방송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제로웨이스트 숍을 넘어서 자원을 회수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 거고요. 건물은 훨씬 멋있고 예쁘고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성남 자원순환 가게와 거의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이만큼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조작을 잘 못하겠네요. 네.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저랑 상충하는 것 같은데. 너무 뒤로 갔는데요. 아까 앞으로 조금 울산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울산 뒷장인가요? 네. 세 번째 형태는 서울의 망원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활동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실험을 했던 곳은 망원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었고요. 이 활동이 근간이 되어서 서울시 MPO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파는 제로웨이스트샵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기존의 제로웨이스트 숍이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작은 공방 형태의 한 명이 선한 의지로 하는 건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을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물건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 성남이나 울산이 하는 것처럼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남과 울산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알맹상점의 사례들을 본보기로 해서 확대된 형태들이 성남과 울산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알맹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전국적인 제로웨이스트 캠페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캠페인들을 이끌었고요. 다음이요. 네, 요거 넘겨주세요. 이런 플랫폼들 세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환경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특이하게 방송사가 한 것. 세 번째는 자원 활동가들이 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마을형 플랫폼은 아래로부터 긍정적인 방식의 재활용품 수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형 제로웨이스트 숍은 여전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본금 등이 필요하고 법 제도적인 부족한 상황들이 있고.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원순환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2020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생겼죠. 19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생기고 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기본법이 생겼고 관련해서 자치 조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아직 2012년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 하나뿐이고요. 강원도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네, 여기 넘어가. 네. 춘천시가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폐기물 관리 조례로 지금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랑 차별성을 두어서 상위법들, 환경과 관련된 상위법들과 잘 역할을
구분해서 지으면 될 것 같고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 요약인데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지만 덩그러니 혼자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 마을을 지원하고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이후에는 관련 조례들, 시행 규칙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지금의 협동조합 지원센터처럼 자원순환 사회 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사업을 위한 상담,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사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네마다 하나씩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들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진들은 꼭 마을 활동가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발굴해야 하고 수익 사업으로도 뭐 무포장 리필들이 필요하지만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공익적 활동인 캠페인과 자원의 회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을의 자원순환 플랫폼이 과연 어떤 걸까? 이렇게 다양한 무포장 제품들을 취급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모든 것들의 포장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회수센터 역할을 하는데 많은 거의 80에서 98%의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다양한 것들을 지역에 맞게 회수할 수가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반기에 677kg, 올해는 3개월 만에 800kg. 그리고 모든 그 리필하는 제품들은 다 쓰레기를 줄인 양이고요. 네, 춘천에 요선당이라고 하는 가게 그리고 올해 사회혁신센터에서 다마가게 모아가게를 진행했고요.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수거한 양이 3,100kg입니다. 춘천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중간보고회 이후에 요구들이요. 마을 쓰레기 책임관리사업,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 그리고 알맹이 도시 그리고 재활용들을 높일 수 있는 분리배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